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천동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10년째 지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돈 보탠 자녀의 지분은 이복 형제가 사망했는데 빚이 저에게 상속되나요?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25년간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18억 원을 부정수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단의 눈을 피해서 수십 년간 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건지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살펴주시죠. 네네.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1997년 3월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양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고 중증 요양 상태 제1급으로 분류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A씨의 증상은 그해 11월부터 호전되었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휠체어를 타면서 병원에 내원해서 마치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서 이런 그 부정수급 행위를 계속 이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려 2024년 8월까지 이어졌고 A씨는 그동안 총 18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급여를 제외하면 약 12억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보다도 12억 원가량을 더 수령한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 부정수급한 보험금은 모두 환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만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공범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고인의 지인 B씨, 마찬가지로 70대인데요. 이 A씨가 간병인을 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는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실제로 간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마치 보호사가 정기적으로 간병을 한 것처럼 꾸몄고요. 서류를 제출해서 네.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요양보호사 4명의 자격증을 돌려서 허위로 사용했고요. 간병비 명목으로 1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B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수년간 거짓 진술과 허위 증빙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기간도 금액도 상당한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밝히기를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에 편승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편승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편승이란 것은 기회나 흐름에 틈타서 올라타서 그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 재판부는 이어서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25년으로 매우 길며 공적 연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두루 고려를 했을 때 도주할 염려는 없다, 도망할 염려는 없다라고 해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네. 징역형인데 구속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형 집행은 별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경우, 즉 네. 구속 여부와 형이 집행되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진 집행유예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공범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형이 선고가 된 걸 보면은 법원이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형량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번 형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이라든지 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뭐 건강 상태 그리고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네. 그리고 뭐 반성을 하는 태도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들이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6개월 혹은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데요. 이 점은 법원의 태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정책자금에 대한 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그 판결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장기간 제도적 허점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기관인 공단의 책임도 결코 가볍진 않아 보입니다. 산재보험이나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기간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정당한 수급자들의 권리까지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런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정수급 사건들을 제가 다수 다루다 보면은 네. 이런 사건에서는 일단 수급자 스스로도 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오다가 네. 나중에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뭐 이걸 다시 좀 징수도 당하고 뭐 처벌도 받고 하다 보면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예. 여기는군요, 이걸. 예,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면 당연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네. 이 어떤 이 수급 요건을 그 판단하는 것 자체에서 네. 예, 이런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보다 좀 전문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니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처음에 뭐 5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 2,500을 빌려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네. 지금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 2,5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혹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신 건가요? 사용증은 1,3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 10년 전에 빌려준 게 1,300만 원이라 네. 그것만 또 그다음부터는 조금만 빌려주면은 한 2, 300만 빌리면 갚는다. 300 빌려주면 갚는다. 풀려서 요만 빌려주면 갚는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려버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 차용증 안에는 뭐 이자를 어느 정도 갚겠다 이런 내용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자를 있나요? 쓰면은 네. 이자를 뭐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쓰면 법에 걸린다고 이자를 안 썼어요. 이자는. 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쓰지 않고 지금 예, 예. 2,5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만 받아놓으신 상태군요. 예, 2,500에서 1,300만 받아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갚지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천동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 상담 내용 말씀해 주신 거는 잘 들었고요. 일단은 네. 10년 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면서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네. 작성하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뭐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을 따로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아니 막 금방 몇 달만 쓰고 주기로 해갖고 네네.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이게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신 적도 있지만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려갖고. 네네.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그 일단은 10년 전에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예. 빌려주시다 보니까 또 예. 200만 원, 막 200만 원, 250만 원 막 해갖고 또 네. 그래서 한 또 돈 1,000만 원 이상 가버려갖고. 그러면은 2,500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변제를 받으신 거는 단 한 푼도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씩 받으신 게 있는 네? 건가요? 변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돈을 갚은 적이 있어요? 일부라도?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누적만 되어 왔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이거 제가 그 공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요것만 빌려주면 갚는다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럼 공장을 한다고 요거 했는데 갚아서 예, 이걸 예. 빌려주면 이제 이게 퍼지면은 한꺼번에 갚는다 해서 계속 받을 욕심이 계속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대방 즉 지인분도 이 뭐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하고요. 제가 카톡도 보내서 카톡도 다 읽고 다 했거든요. 네네네. 그 며칠만 더 요번에도 또 6월 15일까지만 기다려주면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 말만 그렇게 하지 네네. 그게 벌써 또 몇 년 또 지나버리거든요. 이게 또 10년씩이나 된 사연이다 보니까 카톡 네. 내용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10년치를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뭐 지금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나씩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상대방도 그 금액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할 수 있는데 뭐 상대방이 뭐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변제했는데 그걸 어디에다 변제했는지 뭐 그건 불분명하다든지 인정해요, 하면 제가. 네, 금액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금액 인정하죠, 그거. 네, 2,500만 원인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뭐 공장을 자기 재산으로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제품 건가요? 공장을 운영하죠, 상대방이요. 그 제품 공장의 소유주는 누군가요? 그게 지금 딴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직접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운영은 실질적인 운영은 그 네, 지인분께서 하고 계시다. 딴 사람 명예만 빌려갖고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거라고. 그럼 그 공장을 운영해서 그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소득이. 예.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이번에 터지면 준다 뭐 수출권이 완전 터져갖고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상대방의 공장 운영이라든지 뭐 재산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뭐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지 그 재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요. 네. 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걔 집사람이냐 아니면 걔한테 둘 중에 한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한테는 뭐 좋은 소식인데, 만약에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집행을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집행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집행할 방법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저희 상담자님의 사연을 종합을 해봤을 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그리고 이자 약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자 약정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지가 뭐 6%를 준다는지 뭐 이랬는데 그걸 쓰면은 네네. 법에 걸린다고 예. 안 쓰고서 빌려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자 약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그러니까 보여요. 이자는 안 받아도 좋은데 네, 원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원금만이라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자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사상 구할 수 있는 연 5%의 이자는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소멸시효 완성 여부예요. 소멸시효는 민사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는 따로 뭐 변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변제기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돈 갚아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돈 갚으라는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돈 갚으라는 얘기 계속 하셨죠. 네. 네, 전화 통화도 계속하고 얼굴도 네. 보고 했어요. 예, 상대방도 계속 인정을 해왔고요. 예, 내가 갚을게 그리고 갚을게라고요. 계속 입금 하고 예. 뭐가 있냐면 뭐 한 번만 풀리면은 몇 억이 나온다고 막 그래갖고 또 빌려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어떤 쟁점으로서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소멸시효는 뭐 다행히 상대방이 이제 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갚겠다 말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약정이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달라라고 했는데 안 줬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연 5%, 그리고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 권한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보면은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법원에다가 2,500만 원 달라라고 이행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피고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하고 재판에도 한번 나가야 되고,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또 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간소한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공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공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증이요, 예. 네,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 공증을 받으면은 판결문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증은 뭐 어디 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받는 거예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도 공증을 하는 공증 사무실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네, 변호사 사무실,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서초동이나 아니면은 법원 근처 쭉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공증이라고 크게 써 있는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쪽에 이제 손잡고 가셔서 공정증서를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자면 간단할 수도 있는 방법이, 상대방이 지금 2,500만 원을 갚을 의무에 대해서 다투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시거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셔도 충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급 명령 자체가 하나의 판결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 송달된 이후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은 바로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집행 권한, 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혹은 공정증서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놨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즉 제가 이제 저희 의뢰인 분들께는 쉽게 설명할 때 어떤 재산에서 갖고 올지 침발라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침발라놓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먼저 선행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인분이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업 운영을 하는 그 예금 계좌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장 부지, 공장 건물 이런 부동산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도 가압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사 고소라는 거는 이 사람을 사기죄, 왜 내 돈을 안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빌려갔느냐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 지인분 같은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서 그 형사 고발할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안 갚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2,500만 원 정도는 마음을 먹으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갚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으로서 대여금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이 두 가지가 없었을 때 이 사람의 고의가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제 능력은 일단 있어 보여요. 변제 능력은 충분히 돼요. 예. 시골에 땅도 많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는 게 굉장히 괘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라기보단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형사고소로 바로 나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을 받으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공증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좋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장으로 돈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네네. 그것도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통장으로 돈을 저희 선생님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아니면? 돈이 없어갖고 네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넣어주라고 빌려서 넣어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사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런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뭐 정황적으로 돈이 저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돈이 이동한다는 것은 투자금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여금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증여로 돈이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용증을 써놓지 않으면 그 어떤 금원의 이동의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봤을 때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내용이라든지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려갔다. 그런데 아직 안 갚았다라는 점이 충분히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명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상대방이 다 인정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정증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공증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차용증을 변호사 앞에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써달라. 그런데 공증의 방법으로 써달라라고 제가 말씀하시면 그걸 지금은 안 됩니다. 써주죠 이제. 네네. 그런데 뭐 차용증을 지금은 다시는 안 써준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자 내역이라든지 카톡 등의 그 그러니까요. 증거를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네, 궁금하신 알겠습니다. 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 다 했는데 복잡해서 네. 모르겠어요. 잘. 아, 네. 저희가 내일 유튜브에 똑같은 내용이 방송이 올라가게 됩니다. 방송 재방송으로 돌려보시면서 변호사님의 조언 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참 지인 간의 금전 거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고 빌려주신 건데 이렇게 10년가량 차일피일 미루면은 그 신뢰가 참 깨지게 되죠. 근데 지금 상담해 주시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단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장기간 누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에 기초한 어떤 제도인데 네. 장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뭐 그 부분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끔 네. 하는 것이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사상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상사채권, 즉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공증을 받거나 지급 변경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압류, 최후의 수단으로는 형사 고소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담자분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분의 사연을 들어봤을 때는 뭐 지금 상대방이 뭐 변제 능력이 뭐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좀 그 돈을 안 주는 것인데 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민사적인 문제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지급 또, 변경 신청이요. 예, 네. 가장 간이한 방법은 또 당사자끼리 이제 손잡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공증을 받는 방법인데 또 뭐 그 부분은 또 좀 잘 안 해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셨어요. 네. 지금 뭐 돈 네. 빌려준 것도 안 갚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지급 명령 신청일까요? 여기에서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수월하게 좀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급명령 신청은 요즘에는 이제 그 전자문서 형태로도 많이 그 구비가 돼 있어서 네.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네. 들어가시면은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어떤 간략한 서식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서식에 맞춰서 뭐 당사자 그리고 얼마의 채권을 얼마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뭐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직접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네, 그 많이 또 찾아보시면은 지급명령 신청 사례는 또 요즘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요. 아마 전자소송이라는 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방법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검색을 하시면 네. 그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뭐 주어지는 양식에 따라서 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자는 못 받아도 좋으니 원금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자를 처음에는 6분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정도의 이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뭐 그 처음에 이제 지나가듯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뭐 월 6부의 네. 이자를 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걸리는군요. 네, 법적으로 최고 이자율을 정해놨는데 네. 뭐 일단은 고리대금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고 현재로서는 연 20%가 어떤 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20%가 상한이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6분나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분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고 이런 모든 조치에 앞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이런 승인, 즉 돈 빌려준 거 기억나지? 라고 물어보고 맞아 내가 갚을게 라고 하는 그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카톡 지금 상담자께서 하신 방법처럼 카톡으로 저장을 해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누적이 되면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의 그 대화를 꼭 증거로 남겨둘라는 말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15년 어머니께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5억 원이었는데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넣고 부족한 잔금 중 4억을 큰딸인 제가 넣었고 어머니께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혼자 아파트에서 5년간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셨고요. 다른 곳에 월세를 살던 저희 가족이 2020년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14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8억 정도 가격까지 내리긴 했는데요. 문제는 지방에 있던 동생이 서울로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집이라며 방 한 칸을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그 집은 엄연히 어머니 집이고 입주 당시 제가 보탠 4억은 어머니께 빌려준 것이니까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고 4억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오른 집값 전체의 80% 정도의 권리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 생각과 의견이 같으십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저의 주장과 동생의 주장 누가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방 한 칸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멀리 보면 앞으로 상속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따라서 아파트 분양 시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전제를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질문자께서 부담하신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법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일단 분양을 받으셨고 명의도 현재 어머니입니다.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께 드린 4억 원의 법적 성격, 네. 아파트 명의 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우선 제가 법령을 간단하게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부동산 실명법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다만 이제 명의 수탁자, 즉 여기에서는 어머니겠죠. 네. 예,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 즉 큰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분쟁의 원론적인 문제가 4억 원이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머니에게 증여한 건지 투자한 건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적하신 대로 이 분쟁의 핵심은 질문자가 제공한 4억 원의 법적 성격인데요. 네. 첫 번째로 대여금인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증여한 건지 혹은 아파트에 대한 지분 투자인지에 따라서 네.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억 원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4억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억 원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질문자는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증여를 한 것이니까요. 네.
예, 질문자가 그 어머니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증여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요. 질문자가 현재 아파트 가치의 8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기에선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억 원을 아파트에 대한 지분 투자로 본다면 이는 명의 신탁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질문자가 그 아파트 가치의 8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다 이런 뭐 명의 신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사기 위한 일종의 계약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네. 내가 4억 원을 주고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샀다면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어머니 명의로 종국적으로 귀속이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이 큰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4억 원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어머니하고 큰 딸입니다. 정작 계약 당사자들이 대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3자인 동생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당사자 간의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좀 애매한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 어머니와 딸의 의사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의사가 뭐 외부적으로는 이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공동 투자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는 것은 뭐 어머니와 큰딸 간의 약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그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큰딸이 어머니와 잘 협의하셔서 네. 이 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이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어머니와 큰딸 간의 어떤 수익금 배분에 대한 약정이라든지 수익금 네. 배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어떤 상속 개시 사유가 발생을 그렇죠. 해서 네. 예,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뭐 외부적인 관계, 즉 내부적으로 어머니와 큰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부적으로는 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님의 소유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그 4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어쨌든 딸이 4억 원을 기여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딸은 그 4억 원에 대해서는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길 텐데 딸 입장에서는 지금 8억 원의 80%보다는 조금 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머니와 큰딸이 잘 합의하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금 이거는 뭐 어머님이 1억을 그리고 큰딸이 4억을 뭐 같이 공동 투자한 아파트다라는 투자 약정서 혹은 뭐 사후적으로라도 투자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뭐 재산 정리는 보다 수월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류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머니께서는 15년 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복 형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행사 때 한 번씩 보는 정도지 친하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모르니까 거의 남이라고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나이차가 많다 보니 이복 형님과 저도 7살 정도 나이차가 있어서 더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새아버지, 형님과는 더욱 멀어졌고요. 가끔씩 명절 때 새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문제는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박, 카드빚 등이 6천만 원가량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야 정신 차리고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겁니다.
형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고 형제도 없는데요. 근데 새아버지께서는 빚을 떠안기 싫다며 상속을 포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복 형제인 저에게 상속이 되는 걸까요? 저는 제 명의의 집과 차가 있는데 상속을 포기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직 중학생인 제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아들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속되는 게 뭐 빚이든 재산이든 관계없이 상속 순위는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민법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즉 망인입니다. 네.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빚도 적극적 재산도 소극적 네. 재산도 모두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연으로 돌아가서 새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이복 형제인 상담자님에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복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복 형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붓 형제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예,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경우를 네. 보통 이복 형제 혹은 이부 형제, 예, 좀 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배다른 형제 혹은 네네. 씨다른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네, 부모가 모두 다르고 단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된 때를 이른바 의붓 형제라고 부르고 그럼 있는데요. 사연에서는 이복 형제가 아니라 의붓 형제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럼 상담자님에게 상속이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붓 네. 형제에게는 상속이 안 되는 건가요? 의붓 형제는 뭐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어머니께서 그 형을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아버지께서 이 사연자분을 입양을 하셨거나 그런 하는 경우가 관계가 있었기 발생할 수 있으면 네. 예, 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님께서 본인 명의의 집과 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과 상속 포기는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상속에 관한 문제는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에 대한 문제는 상속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네. 나의 재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다만 단순 승인, 즉 내가 그 상속을 해서 빚까지 모두 승인을 했다,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자들이 이제는 내 채무에 해당하므로 내 재산에 어떤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차나 뭐 다른 재산에. 예. 그러면 빚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느냐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상속이 되는 거라면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상담자님이 미성년자에도 빚이 상속되는지 여부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빚은 포괄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뭐 네.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포괄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즉 상속 포기란 것은 그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상담자께서는 이 사연자께서는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다른 상속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제 이복 형제였다라고 봤을 때 그럼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없으면 내 다음 순위 즉 그 아들 이 사연자분의 아들에게까지 네. 그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전 여자친구가 어학연수를 가면서 헤어졌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거래처 사람과 일대부대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분이 쌓였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다시는 연애를 할지 몰랐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정말 잘 통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시 행복을 찾은 듯 했는데 얼마 전 상간남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던 겁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누군가의 아내였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좀 황당하고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상간자 소송에서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네.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해서 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른바 상간녀 소송 혹은 상간남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 즉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와 그 가해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유부녀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상담자께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점, 즉 상담자님께 그 불법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담자께서 이제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행위가 그 상대방 배우자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라는 점에서 상담자님께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라는 점에 있어서까지 좀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경우가 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진술을 좀 확보를 하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네네. 일이라서. 예. 그렇지만 정황 증거를 통해서 추단케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여자친구와 대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이메일, SNS에 그 여자친구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이 미혼임을 전제로 뭐 결혼을 하자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미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네.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주변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거래처 관계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거래처 관계에서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사무적으로 이메일을 나눴던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정황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이 경우에는 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소장 받았다. 그런데 너 결혼한 거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대답을 할지 여자친구가 좀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전화할 때부터 예. 이렇게 음성 녹음을 꼭 네, 해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좀 여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도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좀 더 만났습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면 오히려 자인 진술이 될 수 있어서 예, 기혼자인지 여부 자체를 진술하는 것이 큰 중요한 변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네. 조심해야 될 사안일 그러네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소장을 받아보고 비로소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고 그래서 연락을 끊고 뭐 지금은 뭐 다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겠죠. 상담자님께서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상담자님께서 여자친구가 나를 기만했다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사한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을 해서 네. 속여서 뭐 이 사람과 뭐 성관계를 하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판결 예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어떤 단순히 혼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뭐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만 가지고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기망이라든지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고지한다는 점까지 나아가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뭐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일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장과 입증 그리고 근거 지음의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할 만한 자료, 즉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기혼자인지를 모르고 교제를 하게 됐다라는 점, 아까 언급드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증거 수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천동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